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7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 강의에서는 평화교육의 민감한 이슈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들을 다루어 봤었죠. 프로파간다인가 아니면 정보 제공인가, 그리고 언어의 문제, 세 번째로 미디어 폭력과 대중문화 폭력의 효과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2교시에는 네 번째 이슈로서 평화교육의 장기적인 성격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그런 관점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는 전문직이죠.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지식이라든지 올바른 태도 함양해 주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교사가 충분하게 예비적인 수준에서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만 가지고 학습자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교직을 서비스직으로 접근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속이 조금 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만 들어주고 쉽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하루하루 넘겨나가는 게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교사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일정 부분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 정도만 충족해 준다고 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100% 이상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숙명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접근을 취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고 이 친구 구제하기 불능할 것 같다 생각하고 포기할까 고민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한번 이 친구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보아야지,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콜링,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그리스도교 윤리사상가들,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의 그리스도교 윤리사상가들, 칼뱅과 같은 사람이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직업이라고 하는 건 신이 인간에게 소중한 역할, 소명으로서 부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윤두영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오진숙 선생님, 최선아 선생님, 박용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출석을 부르는데 신이 이런 방식으로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네라고 답변하는 순간 성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자기한테 소명으로 부여되어 있는 직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자들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단기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죠. 물론 이론적인 지식 가르치는 건 단기간에 측정할 수 있겠지만 가치와 관련되는 여러 교육의 이슈들, 평화교육과 같은 것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의 달성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언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평화적인 의식의 개발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평화교육자들의 또 다른 이슈인 평화 달성 전략의 장기적인 성격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평화교육도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 성격, 바른 인성, 이런 것과 관련될 수 있을 텐데요. 도덕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유명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수면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단기간에 측정되기 어렵다. 가르쳤는데 이것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엄청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평화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학생들이 단기간 측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약속을 잘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활동들이 바로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행동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단기간 이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그런 행동하지 않는 방지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기간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약속을 지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올바른 인성의 육성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비교적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건 즉각적인 위협을 정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평화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결론과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평화교육자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포함해서 교사들도 폭력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까 대중문화라든지 매스미디어의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었는데 이런 폭력적 세계에서 살면서도 그 세계를 조금이라도 덜 폭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평화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성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들 비폭력이라든지 평화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사회 내지 지구 공동체는 여전히 폭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보다 평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결여한다는 이런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서 평화교육자들은 자신들의 과업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와 폭력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들은 보다 덜 폭력적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고요. 이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이 중요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교육자들은 폭력을 지지하는 사회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교육자들은 보다 평화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인 평화의식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교육자들은 학생들의 평화적 본능을 일깨우고 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 공간을 만들므로써 평화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 활동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숨에 이룰 수는 없지만 장기적 성격 가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첫걸음 떼는 데는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이슈. 평화교육은
감정을 다루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교시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의 전달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전통교육은 정서적 차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평화교육자들은 교실에서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공포라고 하는 감정,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감정이 공포이죠. 공포나 폭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폭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등장하는 감정, 이런 감정에 대해서 잘 다루기 위한 교사의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에 대해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공포라고 하는 건 압도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대응하는 방식 중에 회피한다거나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포를 배려와 애정의 분위기 속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배려라든지 애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긍정적 감정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으로 맞대면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화교육자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세계의 냉소주의만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신이라든지 가족의 죽음, 이것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제일 처음 사람들이 이것에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폭력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주제 생각하면서 그걸 회피하면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재앙, 전 지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인간만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피할 게 아니라 이런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때때로 공포라고 하는 감정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길에서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어린애가 겁에 질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재빨리 길을 피하게 될 겁니다. 이 본능적인 공포라는 감정이 생존을 이끄는 반응을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연구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공포나 절망과 같은 감정은 앞서 어린애가 그 공포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취한 것처럼 공포를 초래하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는 또 다른 인간,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건 자연 환경 문제에도 결부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생명체, 인간이라든지 다른 생명체와 일체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생명을 고양시키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통은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고통과 같은 강력한 느낌은 때때로는 심리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서 감정의 표출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연민의 감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교사들도 이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런 감정의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을 효과적인 평화 건설자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적인 방어망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겠죠. 절망, 혼란, 비탄, 분노, 그리고 가장 처음 지적했던 무기력. 이런 감정들은 평화 수업 장면 속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망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본인 차원에선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차원에서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연민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서 이타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절망이라든지 좌절감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대함으로써 이런 감정들이 특히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민으로 표출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실 공동체 속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으시겠고요. 사실 학생들 개별적으로 상담도 다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고통이라든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있을 때 상담하는 여러 가지 기법 가운데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직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회피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 제공해주고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학급 속에서 토론 주제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토론적인 논의는 교실을 건조하고 비인간적인 사실이나 아이디어의 교환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탐색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토론의 논의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은 자신들의 삶에 위협이 된 것들에 대해 침묵하도록 만들었던 방어 기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 학생들의 도덕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평화교육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들 마지막 6번째인데요. 서로 다른 태도와 가치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봐서 평화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다문화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평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합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평화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사례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야외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다. 동양의 도가에서 무라일체의 경지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이상적 경지인데 우리 학습자들도 이런 걸 실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봉사활동 해봤던 그런 경험들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가족들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경험, 이런 거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평화에 대한 이미지들은 수업에 참여한 각 학생들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실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평화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그려낸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사회, 그리고 학습자들이 성장해 나갈 지구사회, 이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회 속에서는 엄청 다른 평화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상이한 관점 속에서 평화교육은 이런 다양한 관점들 사이의 차이점 조화롭게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전이라든지 권력, 종속, 폭력, 평화 등과 같은 개념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일상의 현실과 자기 주변의 문화로부터 받는 인상들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상적인 경험, 각각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고 그 경험에서 기반해서 문화라든지 가치관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 가치 상대주의,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학기 초반부에 살펴보았던 윤리적 상대주의와 같은 문제점들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평화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편견이겠죠. 저희가 이제 다문화에 대한 주교재 다루면서 반편견 교육, 중요한 이슈로서 한번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가운데 직관적인 판단, 어떻게 보면 진화의 결과 우리에게 만들어진 하나의 직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혐오 반응, 배척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이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타파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 그게 평화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평화교육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성을 교사가 보여줘야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평화교육은 스스로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맡기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각 개인의 권리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각 개인들마다 권리라든지 소중한 삶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관 가질 수 있고요. 여기서 확장해서 사회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나름의 의미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세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평화교육의 기능은 이런 관용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과 과정,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죠. 다른 것에 대한 공포감, 혐오 반응, 왜 우리는 이런 공포감이나 혐오 반응을 가질까? 학습자들에게 이제 그 이론적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이런 반응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의 가르쳐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평화 교육자들은 폭력에 대한 학생들 자신이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 공동체의 분위기에서 학생들 각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룸으로써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문화 교육 이야기하면 가장 널리 인용되는 학자 뱅크스가 다양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었잖아요. 서로 다른 태도와 가치를 이해하는 문제, 그것과 다양성이 가지는 중요성,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관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배우는 것은 평화 교육의 과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2교시까지 해서 평화 교육의 민감한 이슈들 6가지 정도 다루어 보았었고요. 자, 이제 잠시 쉬셨다가 평화 교육과 관련한 마지막 주제 3교시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